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장중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일 점검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사료값이 폭등하고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으며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도 없이 인사가 유출됐다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선 한동훈 법무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절차가 무효라며 반격에 나서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도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5개 나라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 도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더 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바로 분석해드립니다.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란 있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을 놓고 당내 갈등, 원전 수출 재추진 놓고 또 여야 충돌, 여기에 이재명 살리기 공방까지 있습니다. 양당의 협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편한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 징계가 결정이 되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는데 2주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어렵다고 해서요. 다음 주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제 징계위가 2주 뒤에 열린다는 그런 발표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저는 보도 자료로 본 것 외에는 제가 언론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낮에 또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리위가 지금 경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건 기우제 지내는 식으로 징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징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리위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시간을 둬서 다시 네. 7월 7일 날 열기로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 문제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벗어나 있는 문제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를 흔들기, 겨냥한 이준석 대표를 체제를 바꾸기 위한 네. 어떻게 보면 당권 교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시각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윤리위도 무슨 결론을 내리려면은 그 대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의 진실이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은영 소장님은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징계를 2주 정도 미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세요? 일단 어저께 그 징계위가 7시, 저녁 7시에 시작이 됐잖아요. 밤 새벽 1시가 됐는데 그 문만 중계를 하는 방송사 문만 중계를 하는데도 네. 4천 명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어제 그 징계 결과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절차를 밟는 걸로 진행을 했고 2주 당대표에 대해서는 2주 연기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소명을 들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결과가 나온 거에 최강욱 대해서. 의원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 다 이 징계 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어저께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징계위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떤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점은? 일단은 저는 소명을 들어보자.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자라는 거는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최강욱 판단을 의원은 했습니다. 소명 안 들었습니까? 소명이 듣긴 들었는데 이 좀 약간 사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건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절차를 좀 밟는 합리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빨리 좀 끝내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저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2주가 더 연기되다 보니까 자기 망신 주기를 2주 동안 더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는데 사실 관련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반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 일단 소명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당내 갈등 양상 가운데 하나로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몰아내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네. 특히 공천 문제 가지고 친윤계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죠. 사실 좀 적대시하면서 지금 이 징계위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이 나온 내용들이 좀 팩트와 관련된 녹취록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상황도 사실 같이 보면서 이 징계 절차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한 달 전쯤에 이 혁신위 출범을 놓고서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혁신위에서 공천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일단 최재형 위원장 그리고 를 포함해서 15명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최고위원 7명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형 위원장이 7명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일단 구성을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였어요. 30, 40대가 주축이 됐고 또 호남, 천하람 위원장 호남 출신 예.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인사도 포함이 됐고 또 경실련 출신 인사도 포함이 됐고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려고 이렇게 모양새는 갖췄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은 두 차례 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겠다. 네. 당이 그래서 계속 변화의 모멘텀들을 찾아가겠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하지만은 혁신위원회의 그런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와 거치와 혁신위의 미래가 연결돼 있다. 그런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출범이 됐는데 네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 징계가 확정이 돼서 대표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좌초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이 하나 있고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그 벽을 잘 넘어가고 혁신위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라고 네. 하면은 최재형 의원 경우에는 포스트 이준석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면서요. 최재형 위원장에게 모두 발언을 좀 하시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내후년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1명과 위원 13명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 바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공천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천에 민감한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천이라는 거를 말하는 순간 이게 당이 내분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저거는 예. 안 했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낸 상황인 것 같고, 그거 말고 당내에 아마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인데 왜 저 얘기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더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몰아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로 혁신이 좌초설에 이렇게 제기가 되니까 다리 부러뜨리고 조사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가 일단 많던데. 그 이준석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만약에 그 혁신 그 공천 제도를 이준석 대표의 의도에 맞게 고쳐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럼 큰 방향은 그걸 겁니다. 외부 입김을 차단하겠다. 즉 대통령실의 과거의 청와대지만은 대통령실의 공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 그 방향일 거거든요. 예. 당연히 윤핵관들 친윤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면은 친윤계 입장으로서는 당이 빨리 그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서둘러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혁신이 또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예.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 흔들리게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당이 상당히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네. 일어났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근데 당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의 문제를 저런 식으로 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외 경제 환경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데, 당의 힘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저렇게 처리하는 거는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도 안 좋을 수 있다. 공천 제도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기존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공천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죠.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김을 줄이겠다라는 네. 그 큰 방향이 될 거고, 나름대로 지금 그 검증 제도라든가 테스트 같은 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제도를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도입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 시험 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가 청년 정치 아닙니까?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들의 그 공천을 늘려나간다 하면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그만큼 길이 좁아지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갈등 요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 대 친윤 간의 갈등으로 이번 징계 논란을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경찰국 신설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치안감 승진 발표가 번복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치안감이라고 하면은 군 계급으로 보면은 사단장급입니다. 네. 별 둘,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이게 7명 정도가 바뀐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사가 났는데요. 인사가 바뀐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은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경찰에서 추천한 네. 인사 아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제가 없이 발표가 됐고 다시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협의안,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안을 최종안으로 착오를 잘못 알고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하고 그 행안부에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거 잘못된 줄 알았네 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2시간여 뒤에 최종안을 다시 공지를 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최초에 공개된 안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아니다. 이거는 그걸 올린 것은 실무자의 착오다. 또 연락 과정의 소통 과정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언급한 걸 보면은 이것은 경찰 길들이기라든가 인사범법이 아니다. 네. 크게 어떻게 보면은 국기문란일 수가 있다.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혹은 비조직적인 일부 개인의 그 반발일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그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어이없는 공무원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실수있다. 과오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국기문란이든지 과오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을 상대로 감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게 네. 자체 감찰이 될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가 될지 직무감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가 이렇게 번복되는지는 저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사고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경우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한 게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 검찰 쪽 인사와 관련해서는 책임 장관에 준하는 사람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다라고 칭찬에 비슷한 말을 했고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초안이 유출이 된 사고가 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행안위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 일선 조직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현수막을 걸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게 이제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찰 노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찰 내 분위기가 이러한 사건을 만든 어떤 기존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일단 국기문란이라고 먼저 규정하시기보다는 예. 이 상황을 좀 먼저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지금 잠시 두 가지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최근 인사와 관련인 건데요. 검찰 인사를 또 냈습니다. 반부패 강력부장을 비롯해서 아주 주요 요직 자리를 또 인사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친윤 검사들로 그렇습니다. 다 채웠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총장도 없이 법무장관이 지금 계속 인사를 내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고 이제 윤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본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찰의 인사는 검사들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죠.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상대가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검 차장을 직무대리를 하니까 예, 검찰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명이고요. 네.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냐?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때 김수남 총장이 퇴진하고 문무일 네. 총장이 이렇게 들어올 때 한 공백이 71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인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너무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정상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이 탈원전 정책,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이 탈원전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러한 갈등은 예고가 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수위도 국정과제 110개 과제 중에서 세 번째가 탈원전의 전면적인 폐기입니다. 폐기죠. 그 정도로, 탈원전 폐기. 그 정도로 이 정책을 굉장히 높은 순위로 국정의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탈원전 폐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는 정상화 과정으로 가게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어민 북송 제조사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문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탈원전 폐기 여기까지 어찌 보면은 전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적폐청산을 나선 것 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의 불안 요인 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장선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유족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일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개하는 것도 기록물 이제 대통령 기록물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공개할 수 없다. 내지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까지 해보겠다는 약간 열려놓은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국회 국방위 비공개 자료부터 먼저 공개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지금 사안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한쪽을 편들기 하는 듯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계시거든요. 예. 검찰, 경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보 같은 지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정부를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융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라고 바로 지적을 해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고쳐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네.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모든 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토론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됐든 과거 정부와 달리 가더라도 충분한 토론 수렴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탈원전 정책만 해도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민 참여단이 숙려를 거쳤다라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죠.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비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예. 2박 3일 토론 합숙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근거를 삼는 정책 중요한 정책 국가 정책 근거로 삼는 거는 좀 약한 네, 과정인데 네. 윤 대통령은 그런 과정도 없이 공약이었다는 것 것으로 무조건 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도 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급식에서 잇따라 죽은 개구리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했던 업체 2곳을 점검해봤더니 모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곳은 아직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서울 72개 학교에 여전히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5일엔 서울의 중구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 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습니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에서 열무김치를 납품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식약처로부터 해썹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원부 재료의 입고 검사와 방충 방서 관리가 미흡해 1차 부적합 판정했다며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면 인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강서구 고등학교의 경우 식품업체가 열무를 절이고 세척, 탈수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
식재료를 검수하고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학교의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중구 학교도 비슷한 과정으로 개구리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납품업체가 강력히 결백을 주장해 발생 원인을 일주일째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업체와 계약한 학교 74곳 가운데 72곳엔 여전히 김치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일방적 계약을 취소하기가 아마 부담스럽고 나중에 원인이 다르게 밝혀지면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록을 정지하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여름방학까지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고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지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실용 인공위성 등을 탑재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심 부품 이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한미 당국 간의 우주 대화는 6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어서 조속한 재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3, 2, 1류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중장기 과제로 상용 인공위성과 달 착륙선 자력 발사 등이 거론됩니다.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엔 성공했지만 우주 탐사나 국가 안보를 위한 실용급 위성 발사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미국이 국제 무기거래 규정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균형을 잡는 자이로 등 자국 핵심 부품이 들어간 위성이나 우주 탐사선 발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위성 부품이나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향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충대 제도에 대해서도 상호 좀 협의를 거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민간 우주 대화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중단되어 오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우주 탐사와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 3차 한미 민간우주 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명분 아래 미 당국과의 협의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1조 6천억 규모의 금융피해를 낸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해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 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서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숭이 도창의 추가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독일과 영국 등 유럽 5개 나라에 대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네, 원숭이 도창의 확산을 막으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 유입 차단이 핵심인 거죠. 정부가 내놓은 검역 강화 방안 어떤 겁니까? 네, 정부는 우선 원숭이 도창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이 5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바꿨습니다. 또 27개 국가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원숭이 도창은 잠복기가 최장 3주에 달하는 데다 초기엔 발열이 심하지도 않아서 강화된 검역 기준으로도 조기 발견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은 상태인데요. 불안하니까 검역을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역당국은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생기는 만큼 입국자 전체 사전 진단검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외에서 원숭이 도창 확산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파력이 낮아서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한 달 반 만에 벌써 50개 이상 나라에서 감염자와 의심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WHO도 오늘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선포 시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숭이 도창에 대한 비상사태가 선포된다면 역대 7번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97명으로 2주일째 10,000명 아래입니다. 일주 전보다 400여 명, 2주일 전보다는 4,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월 20일 이후 22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으로 역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중증 병상 가동률은 5.5%,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죠.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최고 150mm의 호우가 예보됐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올여름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사무실 창밖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호우특보 구역도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인천 강화와 이제 경기도 파주 지역의 경우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오후부터 이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네네. 이 밖에 충청도와 호남 지역에는 이미 호우 예비 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위성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길게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이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마 비구름인데요. 이어서 이 레이더 상황을 좀 보시면 현재 이 북서쪽에서부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현재 내륙으로 남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비구름이 수도권과 이 충청 지역에 지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구름이 지금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낙뢰를 동반하고 있는 이 비구름이 이 왼쪽에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이 비구름입니다. 특히 단시간에 이 비구름이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은 호남과 제주도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위험 요소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는 현재 시간당 30에서 50mm 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충청도와 남부 지방이 호우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가 피해가 좀 우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지속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릴 때 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비가 좀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보통 비가 내릴 때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강화와 파주 등 호우 경보 지역의 경우는
지금 2~3시간 사이에 누적 강수가 지금 100mm를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피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가뭄이 또 이어졌고, 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가 갑자기 또 많은 지역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또 야영을 하시는 거는 금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립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의 하수구 그리고 집 주변 배수구도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물이 역류를 하면서 그렇죠. 네네 이 배수구가 이제 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계신 분들은 이 대피할 장소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불이나 가뭄 지역에서는 산사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 중간중간에 폭염도 이어지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금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또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식중독 역시 비상인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금 식중독 지수를 좀 보시면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이 붉은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위험 단계입니다. 네, 음식물 조리 시 바로 섭취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설사나 복통 증세가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 조리 참여도 즉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럽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이 제동 거리도 평소보다는 5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제때 서지 못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2015년 이후 5년간 빗길 사고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7월에 사고 건수가 가장 1년 중 많았는데 10,000건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상자 수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 장마철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맑은 날씨를 제외한 이제 기상 상태별로 이제 봤을 때도 비가 내릴 때가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장마철 빗길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비가 내릴 때는 안전거리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속도도 20% 이상은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절반 이하의 속도로 좀 운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발 전에 이 타이어 상태를 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 타이어 홈의 깊이가 좀 1.3mm 정도까지 닳게 되면은 이 제동 거리보다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이 홈의 길이 그 사이 거리 그 길이가 홈의 깊이가 1.3mm까지 닳기 전에 이 타이어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 자동차 침수와 또 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예상 지역의 그 운행은 가급적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침수 지역을 달리실 때는 시속 10에서 20km까지 속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범퍼 이상의 높이로 물이 좀 차올라 온다면 즉시 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운행을 중지하시고 시동을 끄신 다음에 차키를 안에 넣어 두신 다음에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빗길 운전할 때 챙겨야 될 게 꽤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장마 내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겠습니까? 네, 일단 비가 계속 내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조금씩 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조금씩 제주도 부근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주말에는 이 때문에 내륙은 다시 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 부근에만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전문가들은 약 한 달 정도 평년 수준 정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 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무더위와 비가 반복되면서 게릴라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 피해에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훨씬 더 크게 올려서 이자로 돈을 쉽게 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금감원이 지나친 이익 추구라며
경고장을 날리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상기마다 은행이 집중적으로 받는 비판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적게 올려서 예대 마진으로 돈을 쉽게 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금 금리의 상승폭보다 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큰 게 실제 예대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지난 4월까지 9개월 연속 확대돼 2018년 6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 규모도 1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잇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대 마진을 축소하라고 주문한 셈입니다. 은행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인 K뱅크는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고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습니다. 4대 주요 시중은행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은행들이 비슷한 취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대출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금융당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금리 인하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수 있을까요? 지지자분들께서 리더십의 부재 얘기하셨는데 전당대회 참여는 고민하셨나요? 네. 어떤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인터뷰 안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언제쯤 좀 결정이 날까요? 인터뷰 안 하시기를. 시공기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뭔 얘기하는데요? 뭔 짓이야? 누가 모이자고 하셨어요? 아니 누가가 아니라 최근에 들고 해왔어. 근데 왜 문이 안 열리지? 이게 장소가 맞아요, 근데? 네. 나도 지금 맞다고 들어서 여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거 주최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네. 어이구. 참고로 제가 대변인들 사이에서 하도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내가 무슨 발표하면 무슨 친문 진영 이런 얘기 따라하시고 쓰는 거 아닌데 또 물지극한 언론사가 있더라고. 내 신문이요? 우리 신문 안 했던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대 회의 중.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의원님 저희 이재명 불출마 요구라고 써주세요. 그것은 제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전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 많기도 해서 혹시 마음 굳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정말로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미안합니다. 네, 그 외에는 혹시 다른 방향들도 좀 있으니까 저희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뵙고 인사드립니다. 후관 수행 중이잖아. 후관 수행 중이잖아. 이해해줘. 오후 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강화와 경기도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곳곳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에 분포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벼락을 동반한 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남하하면서 주말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요. 내륙의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잠시 쉬어갑니다. 또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